그래서 오늘 이거 2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은재 같은 경우에는 봄을 쌤이랑 이미 한번 했어가지고 학교 수업 때도 수월하게 들었었지. 나윤이는 선생님이랑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근데 학교에서도 작품 감상의 관점에 따라서 시를 해석을 다르게 한다를 아마 메인으로 삼았을걸? 맞지? 시대적 배경에 따르면 막 비평문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작품 감상의 관점 연습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 다음 표에 빈칸을 적절히 채우시오 있거든?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는지 쌤이 30초 정도 줄 테니까 빈칸 스스로 한번 연필로 살살살살 넣어봐. 작품을 감상할 때는 크게 2가지 갈래로 먼저 나눠볼 수가 있어. 다른 외부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시 안에 나타난 것들 위주로 파악하는 거. 이게 무슨 관점이지? 맞아, 내재적 관점. 안내자 쓰지. 그 다음에 그 시 안에 있는 걸 더 풍부하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감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외재적 관점입니다. 자, 내재적 관점 먼저 보면, 그냥 내재적 관점은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하거든?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 옆에 빈칸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 작품 그것만 보는 거야. 작품이 절대론적인 거야. 그래서 절대론적 관점. 또는 작품에 나타난 구조를 위주로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구조론적 혹은 구조적 관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2번째 빈칸 이렇게 채워주면 돼. 자, 그래서 문학 작품은 그 자체로 굉장히 독립적인 거야 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뭘 보는 것이냐, 이제 뭐 시 같은 경우에는 어조, 문율, 시각적 심상인지 청각적 심상인지 하는 심상, 그 밖에 다양한 표현법 등등등등을 보는 건데,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품의 화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 화자의 정서, 태도, 상황과 관련된 언급이 있으면 대부분 내재적 관점일 확률이 커. 자, 이게 쌤 최근에 다른 중3 친구랑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 화자 나오면 서술자니까 표현론적 관점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근데 엄밀히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봐봐,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이지, 시 내부에서. 애초에 작가가, 시인이 내가 생각하는 주제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내세운 인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인이 화자와 거의 같은 인물일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굉장히 많아. 예컨대 우리 나이덕의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시의 화자가 귀뚜라미인데 귀뚜라미가 작가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화자를 이제 얘기를 하면 내재적 관점일 확률이 크다라고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재적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재적 관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시대 배경,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라서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알고 블레슈 되게 귀엽게 하네 재채기를. 에츄 이렇게 하네. 난 약간 장군감이거든. 에츄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간에 자 다음 감상에 나타난 관점을 파악하시오라고 했을 때 반영이라는 글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반영론적 관점은 아니다? 뭐 시인의 이상이 반영되었어 하면은 시인이니까 작가, 표현론적 관점이란 말이야. 근데 외울 때는 시대,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라고 외우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해. 그 다음에 시인의 생애 아니면 또 다른 작품 세계를 고려하였을 때 이 작품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더라. 시인은 평소 이런 의식, 이상, 가치관을 지녔다더라. 이런 걸 고려해보면 이 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자, 시인을 중점으로, 실제 작가를 중점으로 하는 건 작가의 어떤 가치관이나 작품 세계를 표현했다.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빈칸이야. 자, 마지막. 독자한테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독자가 느낀 어떤 감동이나 교훈, 깨달음, 혹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했네 하면서 뭔가 비교를 해보는 것까지 다 포함이야. 독자 입장과 이 시에 나타난 입장을 비교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도 다 독자와 관련된 건데, 독자한테 어떤 효과와 소용이 있는데 라서 효용론적 관점이야.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 관점 관련된 문제가 꼭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해. 그래서 이거는 서울에 지금은 자사고 아니고 일반고긴 한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자사고였던 학교가 있어. 한가람고라고. 거기 실제 기출문제야. 이건 시를 몰라도 그냥 문제만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두 개 한번 답 한번 체크해봐. 2분 줄게. 다 풀었을까? 어려웠어? 일단 정답부터 불러줄까? 두 문제 둘 다 1번이야. 미용스럽지? 네, 지금 잘 연습해봐. 봐봐. 자, 첫 번째 6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볼게. 작품 감상의 관점이 나머지 4컷 다른 것이야. 자, 1번 무슨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육사 작품이거든? 이 시구는 이거는 어떤 시에 나타난 구절일 거 아니야? 이것은 화자가 처한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인가 봐. 잖아. 그치? 시인이 아니라 화자지, 화자. 그럼 이건 뭐지? 내재적 관점인 거야. 여기까지는 파악했니, 혹시? 둘 다 말을 잊지 못하니? 두 번째 거 볼게.
자,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쫓기게 된 처지를 표현한 것 같아. 뭐가 등장하지? 일제의 탄압. 이거 뭐야? 당대의 시대 배경이지. 그럼 이거 무슨 관점? 맞아. 외제적 관점 중에서도 반영론적 관점인 거야. 자, 3번 볼게. 이 시는 현대인들에게 이러이러한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현대인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 사실상 뭐로 봐야 돼? 그렇지, 잘했어. 독자로 봐야 하거든. 즉, 이것도 외제적 관점인데 외제적 관점 중에서도 효용론적 관점이겠지. 그럼 여기까지만 풀고 바로 답 1번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해. 그래도 우리 4번이랑 5번 계속 연습을 해보자면,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이러한 공간은 시인의 만주에서의 체험이 투영 혹은 반영된 것 같아 라고 했으면 투영, 반영 나왔다고 무조건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시인의 체험이잖아. 그치? 시인의 인생이니까 무슨 관점? 그렇지. 표현론적 관점인 거야. 키워드 잘 체크해봐. 그 다음에 5번. 강철로 된 무지개에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시인의 이상이 표현되어 있어. 이건 뭔가 조국 광복 나오니까 시대적 배경인 것 같기도 하고 시인의 이상인 것 같으니까 표현론적 관점이기도 한 것 같고 좀 애매하긴 하잖아. 보통 여기서는 시인의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해서 표현론적 관점, 작가를 위주로 하는 관점에 가깝다고 보는 게 좋아. 어때? 막상 보니까 별거 아니지 않아? 자, 두 번째 문제 해설해줄게. 자, 두 번째 문제를 해설을 하면 보기가 어떤 관점인지부터 파악을 해야겠지. 자, 그러면 영화를 감상할 때 배우의 연기에 집중한대.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 인물이 나타내는 표정이나 감정이나 몸짓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집중적으로 살피면 그 배우의 연기가 그 영화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대. 자, 그러면 배우의 연기에 집중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그 등장 인물의 표정, 몸짓, 행동 같은 것들이래. 자, 그럼 직관적으로 봤을 때 영화의 작품 내부만 보고 생각하는 거 같니? 아니면 외적인 요소를 갖고 오는 거 같니? 등장인물의 표정, 몸짓, 행동이야. 자,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꼭 같은 건 아니겠지만 시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 태도, 행동, 상황 이런 것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해됐어? 우리 이 시 속의 화자가 등장인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 얘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 내재적 관점이지. 그럼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도 이 등장인물이 지금 무슨 표정을 짓고 있지? 를 보는 것도 무슨 관점이다? 그렇지, 내재적 관점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 중에 내재적 관점이 무엇일까를 보면, 자, 1번. 이 시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한계사항에 처한 화자의 상황을 잘 그리고 있어. 1번 볼게. 이 시에 나타난 공간의 변화가 외부의 공간은 아닌 거지. 시 속에 등장하는 공간의 변화인 거지. 이것도 시 내부고, 이렇게 해서 화자의 상황을 어떻게 드러내는데 이것도 시 내부인 거지. 이게 바로 내재적 관점이었어. 키워드 잘 체크를 해봐, 헷갈리면. 자, 두 번째. 이 시를 통해 나는 어쩌고저쩌고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어. 이건 뭐지? 철저히? 맞아. 효용론적 관점이지. 독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효용론적 관점이었어.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절망적 현실을 표현한 것 같아. 당시 시대 배경을 얘기했으니까 반영론적 관점이었어. 끄덕끄덕. 그 다음에 4번 가볼게. 이 시는 형태상 한시와 같이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시에 나타난 구조라서 내재론적 관점인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가 중요해. 이는 어려서부터 한시를 공부했던 시인의 창작 습관과도 관련이 있어. 시인과 관련된 거니까 이게 바로 표현론적 관점이었어. 5번 볼게. 5번은 인간으로서의 어쩌고저쩌고를 하는 시인의 이상적 염원, 이게 소망 같은 거지. 시인의 이상, 염원이 들어있어. 마찬가지로 시인의 중심으로 해석하는 표현론적 관점이었어. 괜찮아?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바로 이성부 봄으로 넘어가도 될까? 이성부 봄은 학교에서 이미 다 배운 거니까 그럼 쌤이 큼직큼직한 걸 먼저 물어볼게. 여기서 화자가 누구를 반드시 이제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봄을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봄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란 말이야. 그리고 올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이 담긴 그런 대상인데 여기서 이때 봄을 이렇게만 얘기했어. 이제 화자 봐봐.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할게. 화자가 반드시 온다 라고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는 것을 봐서 봄은 화자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을 뜻하는 것 같아 는 4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인 것 같아? 맞아, 잘했어. 왜? 시에 나타난 어조를 바탕으로 봄의 의미를 추측한 거지. 시 내부니까 처음에는 절대론이었어. 자, 2번째. 이 시는 너희 교과서에도 많이 나온 건데 1970년대에 어떤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노래를 했다고 했을 때 이 봄은 민중들이 염원하는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건 무슨 관점? 맞아. 시대를 반영하는 반영론적 관점이었어. 너희 교과서에는 주로 이 2가지 관점이 좀 메인이었지. 근데 표현론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긴 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성부는 민중의 자유와 굳건한 연대를 노래하면서도 굉장히 정감가하고 따뜻한 정서를 노래하는 작품을 많이 썼다. 이성부의 봄 역시 그러한 화자의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면 표현론적 관점인 거지. 괜찮아? 효용론적 관점은 나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이런 거는 다 효용론적 관점인 거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봄에 나와 있는 해석 빨리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쌤 여기 어느 정도 약간 필기 같은 거 이미 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인쇄물로 써놓긴 했는데 추가로 이제 필기 해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집중 잘 하고 와. 자, 일단 기다리지 않아도 온대. 첫 번째는 뭐라고?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반드시 오는 거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거. 요게 바로 뭐다? 자연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봄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지. 당위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라는 건 어떤 상황인 거야? 뭔가 내가 마음껏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기다리면 안 돼 하고 억압받는 상황이라든지 굉장히 절망적 상황인 거지. 절망적 상황에서도 온대. 누가? 너가. 자, 이때 너가 누구라고? 봄. 이 시는 전반적으로 봄을 사람처럼
의인화했다라는 특징이 있지. 의인법, 비유법이 사용되었어. 자, 그리고 여기 온다. 뒤에도 온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 너희 기억하고 있지? 반복 되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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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리 체크를 해주고요. 체크를 해주시고 반복을 하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형성돼?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맞아, 운율이 형성돼. 그리고 대부분 반복을 하는 건 중요하니까 반복한다 그랬지.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랬어. 의미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온다는 걸 반복하는 건 뭐야? 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당위성, 그리고 믿음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거겠지, 여기서는. 자, 사실 여기서의 해석은 선생님이 반영론적 관점을 위주로 조금 주석을 미리 달아놨는데, 그래서 여기 넣어보면은 어떤 자유와 민주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반영론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절대론적 관점을 보면 누군진 모르겠지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간절히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자 반드시 도래할 희망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로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 또는 반드시 오는 존재니까 반드시 찾아올, 도래할 희망. 자, 그 다음에 이 봄이 바로 오는 건 아니고 어디 있다가 와? 맞아, 뻘밭 구석이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막 기웃기웃 거리고 있었단 말이야. 자, 너 이거 뭐라고 배웠어? 맞아, 이게 봄이 바로 오면 좋은데 왜 못 와? 뻘밭 구석에 있다가 혹은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로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이건 뭐냐면 봄이 다이렉트로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같은 거란 말이야. 방해물, 그치? 그래서 봄을 오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인데, 한마디로 시련이나 고난을 상징하는 거겠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 기웃기웃거린다,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거 봄을 사람처럼 의인화한 부분이라는 것도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봐봐, 봄이 막 움직이는 존재처럼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건 정적 이미지야, 동적 이미지야? 맞아, 동적 이미지가 대체로 나타난 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온다라는 것도 뭔가 움직이는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이 동적 이미지는 뭐 바람이 달려갔어, 흔들어 깨웠어, 이 뒤에도 쭉 나타나는 거니까 더 얘기는 하지 않을게. 괜찮을까? 기본적으로 의인화와 동적 이미지가 쓰였는데, 자, 바람이 달려갔어.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 아니야? 그치? 듣고 달려간 바람 아니고, 못하거든? 들고 달려간 바람이야. 자, 바람이 봄을 깨웠단 말이지. 자, 이때 쌤이 시대론적, 반영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하면 그 다급한 사연이라는 게 지금 우리 자유와 민주가 억압받고 있어.
지금 굉장히 다급해, 봄아 빨리 와 하는 그런 사연일 수도 있는데 쌤이 밑에 달아놓은 거, 근데 아마 교과서에서는 이 정도로만 얘기했을 거야. 뭐냐면 사실 이 다급한 사연은 지금 화자가 봄아 꼭 와주세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니? 그래서 바람이 야 지금 화자가 너 오라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굉장히 다급해 하면서 이제 흔들어 깨우는 거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두 번째로는 봄을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 나윤이 기억나? 학교에서 아니야 기억 안 나? 은채는 기억나? 학교에선 이걸 더 우선적으로 설명하셨을 거야. 자, 그러면 바람이 이런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얘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일어나 하고 깨우는 거잖아. 그럼 바람은 여기서 뭐라고 보면 되냐? 맞아, 매개체야. 봄을 깨우는, 혹은 뭐 이제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는 매개체다 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럼 흔들어 끼우면 얘가 눈을 비비고 이제 오는데 바로 빨리 오진 않아. 더디게 와. 근데 더디게 오는 게 아니라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라고 되어 있잖아. 자, 여기서 더디게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어? 이것도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지? 첫 번째로 운율, 두 번째로 의미 강조인데 자, 여기서 더디게 의미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까?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치? 그러니까 진짜 엄청 굶고 나서 배달을 시키는데 한 5분 지났나? 하고 보면 30초밖에 안 지나 있고, 한 20분 지났나? 쿠팡 어디쯤 왔지? 하면 아직 그 배달 준비 중이고, 뭔가 똑같은 시간인데 더 길게 느껴지잖아. 그만큼 간절할 때 시간이 더디게 가기 때문에 화자의 간절함, 기다림을 강조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침내 결국 두둥 심지어 올 것이 온네. 이건 다 뭐다? 아까 그 봄의 당위성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봄이 올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이 드러난 표현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부분이 다음 연인데, 자,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내게 알릴 수 없다. 이거 학교 선생님이 무슨 법이 쓰인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자, 여기 다음은 역설. 어떤 발상 내지는 역설적인 표현이 위주로 쓰였는데, 봐봐.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자, 너를 보면 눈부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눈부셔 반가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밑에
입을 열어서 외치지만 소리 굳어서 나는 아무것도 알릴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일단 쌤이 설명하기 전에 좀 확인부터 할게. 은지야, 그 학교 선생님이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 없다. 여기도 역설이라고 말씀하셨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 확인 한번 다시 해볼까? 그럼 어디? 입을 열어 외치지만 거기만 역설이라고 위주로 봐주셨어? 오케이. 일단 역설 어디 쓰였는지부터 보자. 봐봐. 외쳤어. 근데 알릴 수가 없어. 어때? 소리가 플러스 이미지인데 소리가 굳어가지고 입이 아무것도 안 떨어지는 거. 요게 바로 모순인 거지, 모순. 안전하게 일단 이거 위주로 설명을 해야겠다.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걸까? 절대 아니야. 자, 뭔가 심쿵했을 때, 너무 감격했을 때 입이 턱 하고 막히고 뭔가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을 때 움직여야 되는데 몸이 굳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봄을 맞이했을 때 화자가 그만큼 기쁘고 그만큼 감격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는 게 맞아. 눈부셔 그런 역사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면 아니라는 걸로 보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역설적인 발상이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여기만 파악하세요.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 굳어 알릴 수가 없다. 여기만 일단 역설이라고 파악해. 이게 맞겠다. 다른 프린트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 다현이가 쌤한테 전에 미리 준 거 있었는데. 자, 그럼 아무튼 계속 가볼까요? 거의 다 왔어.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보는. 자, 이거 뭐야? 그만큼 뭔가 기쁘니까 얘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행동인 거지. 이건 그냥 쉬우니까 넘어갈게.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자, 이때 너는 봄이야. 그치? 봄은 굉장히 눈부셔. 나를 심쿵하게 할 만큼. 그리고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란 말이야. 이기고 돌아온 사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지. 이건 뭐냐면 봄을 아주 긍정적으로 심지어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화자의 봄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단정적, 확신에 찬 어조로 뭘 얘기하고 있어? 봄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 확신을 표현하고 그만큼 봄은 내가 예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까지 정리하면 돼요. 기지개 한번 펴시고 얘들아 우리 유리창 빨리 하고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 더 할 수 있겠어? 지금 쉬고 싶어? 아니지, 할 수 있지. 뒤에
챕터 3 직접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는 나머지 문제를 한꺼번에 같이 풀면 돼. 유리창 빨리빨리 정리를 해줄게. 쌤이 아까 시인이랑 화자랑 무조건 동일시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사실 이 시는 뭔가 내가 죽은 아이에 대해서 이제 아이를 슬퍼하면서 떠올리는 시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인의 경험이 화자에 그대로 녹아있기는 하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감상할 때 이 시는 실제로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시인의 슬픔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무슨 관점에서 감상한 거야? 시인의 경험이 반영된 거야. 그러니까 맞아, 표현론적 관점인 거지. 잘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지용한테 자녀가 여러 명 있었는데 딸도 일찍 죽고 아들도 일찍 죽었어. 그래서 지금 대체로 이제 그 학계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딸을 위해서 추모한 시는 발열이라는 시가 있고 그거보다 더 유명한 시가 아들을 추모한 유리창이라는 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가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지? 너의 시간적 배경은 언젠지 알겠어? 맞아, 밤이야, 밤. 실제로 밑에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행.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시간적 배경은 밤인데 이제 밤인데 유리창이 있어. 이제 화자가 유리창을 닦아보니까 뭔가 죽은 아이의 형상이 나타나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런 걸 지금 노래하는 시잖아요. 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한대. 일단 이건 1차적으로 뭐냐면은 아마도 시간적 배경은 학교 선생님 피셜인 것 같아. 겨울일 확률이 커. 그러면 이제 입금 하고 불면은 이렇게 뿌옇게 어리잖아. 그걸 1차적으로 차고 슬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이게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입김을 불고 이제 입김이 어른어른 하면서 뭐가 보이는 것 같아? 우리 죽은 아이, 그러니까 산세의 형상으로 죽은 아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까지도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때 너희 학교 프린트 보면은 여기 나타난 표현법 심상에 모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런 학습지가 있더라고. 기억나?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심상이 위주로 많이 사용된 건 맞거든? 물 먹은 별처럼 반짝, 새까만 밤, 그치? 날개를 퍼덕거리고.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다연일 필기에는 이제 적혀져 있지 않는데 언급을 일부러 안 해주신 건지 뭔지 모르겠어. 요거 볼까? 이거 뭐냐면 차갑고요, 차갑고. 그러면 뭐도 쓰였냐면은 촉각적 심상도 쓰이긴 쓰인 거라고 봐야 돼.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도. 그리고 뭔가 그 입김의 모양이 눈앞에서 어른어른하다 이런 거는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시각적 심상인 거겠지? 자, 두 번째 줄 보면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라고 되어 있잖아. 자, 열없이가 뭐냐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매가리가 없는 거야. 기운이 없어 이렇게 붙어 서 있는 거야. 기운 없이라는 뜻인데 왜 그런 거겠어? 슬퍼서, 힘들어서, 자식 죽어서 인 거겠지? 화자의 어떤 슬픔, 자식을 잃은 상실감 때문이겠지?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입김을 후 부는데, 입김을 흐리운다는 게 뭐냐면, 우리 입김 하고 이제 불어가 창문에 이렇게 입김 서리고 나면 이게 뭔가 굴렁굴렁굴렁 하면서 뭔가 흐려지잖아.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걸 보고 나니까 뭔가 길들은 양쪽 꽁꽁 언 그 두 날개를 파닥파닥 하는 것 같은 거야. 볼까요? 자, 날개는 시각이겠지만, 날개를 퍼덕거리는 건 시각이겠지만, 얼었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차가운 이미지니까 촉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메인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양 날개를 파닥파닥거려. 자, 입김으로부터 날개가 퍼덕거리는 형성을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새를 연상하고 있는데, 이 새는 결국 뭐야? 우리 죽은 아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 신상 얘기한 김에 우리 해밀중 친구들한테 숙제를 줘야겠다. 혹시 은재 선생님께서는 여기 촉각적 심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었어? 안 하셨던 것 같아? 나윤이는? 같은 쌤이야? 그래서 기억이 안 나? 자,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물어봤다고 시키지 말고 차고 그리고 엄날개 요 두 부분 있지? 선생님 이거 촉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고 여쭤봐. 아마 촉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야. 혹시 모르니까 여쭤봐. 숙제, 유리창, 촉각적 심상. 자, 계속 보면 자, 이거를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본대. 이거 뭘까? 이렇게 지우고 하는 건데, 자, 왜? 첫 번째, 내가 뭔가 잘못 봤나? 하는 어떤 믿기지 않는 그런 마음에 내가 뭘 잘못 봤나? 믿기지 않아서 인 걸 수도 있고, 혹은 뭔가 그래도 계속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야. 뭔가 그 화자의 그리움, 안타까움, 슬픔 이런 것들이 반영된 행동이다 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슬퍼서, 그리워서. 화자의 안타까움이 반영된 행동이다 라고 보는 게 사실 무난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우고 보고 하는데, 이 바깥에는 지금 새까만 밤인 거야. 이 새까만 밤이 밀려나갔다가 다시 부딪히고 밀려나갔다가 다시 부딪히고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너희 이때 새까만 밤은 일단 첫 번째는 화자가 애써 지워보려고 하는 화자의 슬픔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자, 이때의 밤은 우리 자식을 삼켜버린 밤이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어떤 죽음의 세계, 내가 차마 떨쳐낼 수 없는 죽음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돼.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야. 지우고 보고 지우고 봐도. 그러면 이 학교 선생님은 새까만 밤 뭐라고 하셨어? 시각적 심상이다 정도만 말씀하셨어? 오케이. 그럼 시각적 심상 의미까지는 말씀 안 해주셨구나. 자, 그 다음에
물 먹은 별이 반짝하고 보석처럼 박힌다. 여기 보겠습니다. 자, 요 구절에서는 비유와 상징이 모두 쓰였는데 일단 더 쉬운 비유부터 볼까요? 비유 뭐가 쓰였지? 맞아, 보석처럼이니까 지규법이야. 자, 그러면 무엇이 박혔냐? 물 먹은 별이 보석처럼 박혔다라고 하니까 자, 일단 보석은 보조관념일 거고 내가 빗대어 표현한 거 물 먹은 별이 원관념인데 이때 물 먹은 별이 무엇을 상징하냐를 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이제 뭔가 물을 먹었다는 게 눈물이 고인 상태에서 이제 사물을 보면 뭔가 이렇게 울렁울렁 하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화자의 눈물 고인 눈으로 본 별 또는 아예 그냥 화자의 그 눈물 그 자체라고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화자가 이제 눈물 어린 눈으로 이제 별을 바라봤거나 아니면 화자의 눈물 이거 봐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필기 보니까 물방울이라고도 필기가 되어 있던데?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뭔가 물기 어린 그걸 이제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별이 보석처럼 탁 하고 박힌 거야. 그러면 이때 이제 눈물 고인 눈으로 바라본 별은 다름 아니라 그 죽은 아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학교쌤은 뭐라고 하셨어? 기억 안 나? 아무튼 필기 꼭 한번 비교해보고 근데 쌤이 지금 설명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거라서 웬만한 거 다 나와 있을 거야. 겹칠 거야. 자, 그 다음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여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 내가 밤에 유리를 닦아. 이거는 외롭고도 황홀한 그런 심사래. 자, 일단 얘가 밤에 유리를 왜 닦겠어? 우리 죽은 아이의 환영을 보고 싶어서 인 거겠지. 그래서 화자의 어떤 간절함이 담긴 행동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동그라미와 세모가 일단 같이 나란히 있으면 모순이라 그랬어. 자, 외로운데 동시에 황홀해.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이 나란히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역설이겠지. 역설법이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왜 외롭겠어? 아이를 만나지 못하니까. 실제로 직접 진짜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슬픔, 단절감, 그럼 이때 황홀한 건 가짜 뭔가 환영 같은 거긴 해도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뭔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황홀한 거지. 그래서 자식을 이렇게나마 환영이긴 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역설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는 봐봐. 자식이 너희 폭삭 속았수다 봤어? 나 지금 아직 카까지밖에 못 봤는데 어쨌든 우리 애기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그 슬픔이 진짜 누구도 감당 못할 슬픔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박보검 무쇠가 막 이렇게 막 무너지고 하잖아. 그치? 근데 그럼에도 스포했니 혹시? 아니지? 봤지? 스포했어 은채야? 아 진짜 미안해 어떡해. 아 근데 여기 막 딸에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하여튼 막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 시에서 굉장히 슬픈 것 치고는 뭔가 되게 담담하지 않니? 그러니까 나 없이 어떻게 살아 너무 슬퍼 이게 아니라 입김을 이제 흐리니 날개가 보이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감정을 절제했다고 볼 수 있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 말투가 굉장히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야. 를 통해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굉장히 절제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실제로 그 아들 레미가 폐병으로 죽었거든? 그래서 나온 건데, 자,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여기는 기본적으로 감탄이 쓰였잖아. 그래서 영탄법이 쓰였다고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니? 영탄법이 쓰였습니다. 뭔가 화자의 그런 슬픔을 그나마 여기서는 조금 더 강하게 표출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두 가지가 맞는데 감정을 절제하는 어조가 나온 것도 맞고 영탄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슬픔을 표출을 하는 부분도 맞거든?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서 보면 돼. 너무 막 극단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지. 예를 들어서 여기 영탄법이 쓰였다고 해서 화제가 자식을 잃은 슬픔을 전반적으로 이제 뭔가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면 아니잖아. 일부에서만 그런 거잖아. 맥락 따라서 잘 파악을 해야 해. 그래서 이때 니는 아이, 죽은 아이겠지? 산새처럼 여기서도 직유법이 쓰였는데 날아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 날아갔다는 건. 이때 상태도 어떻게 보면 아이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어.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마지막 남았어. 봐봐. 이 시가 또 짱인데 싶은 게, 이 유리창이라는 게 굉장히 상반된 이중적인 의미이자 이중적인 기능을 하거든? 일단 첫 번째로 어때? 굉장히 투명하잖아. 투명한 성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뭘 볼 수 있어? 이제 뭔가 서로를 볼 수 있어. 바깥을 볼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해? 이렇게 비치고 투명하니까 자식과의 어떤 가짜긴 하지만 만남을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소통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나마 어떤 가짜 소통의 창구가 되기도 해. 근데 말이야, 반대로 유리창이 턱 하고 막혀 있어. 너 그런 적 있어? 막 카페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컹 하고 박은 적 있어? 없어? 선생님 옛날에 이제 제자랑 카페 갔다가 그 문이 너무 투명한 거야. 그래서 애가 막 이렇게 가는데 거기 문인 것 같은데 문인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애가 턱 하고 막 막고 그랬었거든. 진짜로? 아무튼 간에 뭐야, 바깥과 안을 막는 역할을 하지. 즉 단절하는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단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봐봐. 유리창 안에 있는 공간은 누가 있는 공간이야? 유리창 안에 있는 거. 화자. 화자가 있는 공간이지.
이건 어디를 상징해? 이승. 그러면 창 밖은 누가 존재해? 맞아, 죽은 아이의 공간이란 말이야. 무엇을 상징해? 맞아, 저승, 죽음을 상징하는 공간이야. 그래서 유리창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 두 존재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단절시키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 기능을 갖고 있다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자, 지금 몇 시지? 일단은 10분 동안 푹 쉬어도 되는데 그냥 지금부터 남은 문제 빨리빨리 푸는 것도 괜찮아. 10분까지는 딴짓해도 이해해줄게. 일단 여기서 끊고 가자.